이명자와 최병호 부부는 경기도 안성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병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집안 대대로 자식이 귀한 편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몸이 약해서 농사일도 제대로 못 도와주고 자식도 없어서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병호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농사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아가야, 너는 우리 집에 온 뒤로 이 시골에서 고생만 하는구나.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우리 집의 효부이고 우리 병호의 좋은 아내라는 것만으로도 이 시어미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라며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시어머니가 이웃집 아기를 안고 쓸쓸히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 꼭 예쁜 손주 안겨드릴게요라고 다짐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가을 몇 년간의 가뭄 끝에 기적처럼 풍년이 들었습니다. 포도알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듯 탐스럽게 영글었고 수확량은 예년의 2배에 달했습니다. 수확을 끝내고 저녁을 먹던 명자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임신한 건가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네, 맞습니다. 하늘이 주신 귀한 선물인 만큼 연세가 있으시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이는 7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3kg도 안 되는 작은 몸으로 태어난 아기는 최정우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우리 귀한 손주가 드디어 왔구나. 올해 포도 농사도 그렇고 모두 하늘이 우리 집에 내려주신 선물이구나. 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난 정우는 아버지를 닮아 허약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또래보다 작고 마른 체격이었고 폐가 약해 천식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숨이 차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곤 했습니다. 정우야, 오늘은 체육 시간에 무리하지 말거라. 숨이 차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쉬어야 해. 명자는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들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친구들처럼 달리기 하고 싶어요. 제가 꼴찌여도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정우는 희망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늦게까지 포도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기 위해 부엌에 섰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사다가 영양이 가득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너무 약해서 어쩌면 좋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명자는 남편 병호에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병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당신 잘못이 아니요. 내 몸이 약한 걸 물려받은 거지. 하지만 우리 아들은 이겨낼 거요. 당신이 이렇게 정성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라고 위로했습니다. 6학년이 되어서도 정우는 4학년들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늘 밝은 미소를 지었고 공부도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명자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보약을 다렸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틈틈이 산에 가서 약초를 캐왔고 이웃 할머니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 비법을 배웠습니다. 정우의 약한 체질을 걱정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튼튼하게 자랄 거란 희망을 품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우리 정우. 엄마가 꼭 튼튼하게 키워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명자는 매일 밤 잠든 아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운동회 날 명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이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할머니는 누구 할머니세요? 교실 앞에서 한 학생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늦둥이를 낳은 탓에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친구들의 놀림을 받을까 걱정되어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정우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뛰어와 명자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달리기는 잘 못했지만 엄마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제가 달릴 때마다 응원해주시는 엄마가 있어서 전 행복해요. 정우의 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시골 학교여서 그런지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정우가 체격이 작고 약했지만 누구도 그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우의 밝은 성격과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우가 친구들과 잘 지내나요? 명자가 담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정우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체격은 작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답니다. 친구들을 잘 배려하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요. 어머님의 정성 덕분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에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우는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잔병치레는 있었지만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쳤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제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제가 엄마 아빠를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정우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다 알지. 이제 우리 아들이 어엿한 직장인이 되는구나. 병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몸이 약해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작은 아기였던 정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늦둥이 어머니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끝을 흐리며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기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갈게요. 그런데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거니? 명자가 가슴이 설레며 물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말 정우가 데리고 온 여자는 정수진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는 체격에 환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늦둥이로 태어나서 그런지 정우 씨랑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정우 씨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과 달리 건강한 체격을 가진 수진을 보니 미래의 손주들은 튼튼하게 태어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참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명자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우리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이제 우리도 손주 볼 날이 머지않았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정우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겠지만 정우 씨처럼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세요. 명자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진이 정우의 약한 체질을 걱정하며 건강식을 연구한다는 말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가 늘 어머니가 끓여주신 보약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워서 정우 씨 건강 챙기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이제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명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수진의 부모님을 마주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이었고 아버지는 딸과는 달리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저희 수진이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동딸이라 더 귀하게 키웠는데 좋은 집안을 만나 안심이 됩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수진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정우가 늦둥이라 그동안 얼마나 애틋했는지 모릅니다. 수진이도 늦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과 참 비슷하네요. 수진이 아버지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대기업 영업팀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제는 반도체 설비 납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가족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 덕분에 수진이가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수진의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아내한테 미안할 따름이에요. 젊을 때는 지방 출장이 많아서 집을 자주 비웠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는 수진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한 미소 뒤로 스치는 어두운 그림자,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어머니는 재빨리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래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가정의 공통점이 더욱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늦둥이 자녀를 키운 고충, 비슷한 나이대의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까지. 명자는 이런 인연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정우군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걸 보면 부모님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도 수진이를 보니 참 기특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명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사돈댁과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이제 곧 부모가 되나 봐요. 정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기쁘구나.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예전 운동회에서 다른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를 때는 서러웠는데 이제는 진짜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고 두 집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오손도손 모여 식사를 하고 아기의 옹알이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자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장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이래요. 간이 많이 손상돼서 간이식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대요. 수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명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손녀를 안고 좋아하시던 사돈어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병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사돈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지만 며느리와 안사돈의 담담한 반응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간이식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가장 먼저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따님은 혈액형은 같지만 다른 수치들이 맞지 않아 이식이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처가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장모가 갑자기 정우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최서방도 우리 수진이 아버지랑 혈액형이 같잖아.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사위지만 이럴 때 도움이 되어야지. 장모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강압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질을 멈추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허약한 체질을 잘 아는 아내가 말리길 바랐지만 수진은 오히려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보,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요. 수진의 말에 정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장모와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식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씨는 선천적으로 허약하시고 특히 콩팥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간이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직계가족이 우선이고 사위께서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옆에서 장모와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내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장모와 수진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가 아직 아무 말도 꺼내기 전에 두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최서방, 수술 날짜는 언제쯤으로 잡을까? 빨리 결정해야 아버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을 텐데. 장모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도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수지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정우 씨, 의사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살리는 일인데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우야, 내가 안 하면 내 장인어른은 죽는 거야. 그거 알고는 있지? 사위가 이럴 수 있니? 평소에는 정우를 멀리하던 안사돈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한우갈비며 보양식을 한아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먹어야 수술할 때 건강하지. 우리 사위 이제부터 잘 먹어야 해. 장모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도 갑자기 남편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간 이식하고 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도 있대요. 새살이 돋아나면서 더 좋아진대요. 정우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자신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던 처가 식구들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갈 재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며칠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우의 말에 장모와 아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자 명자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꼭 내려오던 아들이 통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명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요즘 왜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내려오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간이식. 수진이랑 장모님이 저보고 꼭 해달라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간이식을 한다니 차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몸이 얼마나 약한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장인어른이 딱 하신 건 알지만 내 앞날도 소중하단다. 정우는 한숨을 내쉬며 엄마, 저도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자는 남편 병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호는 격분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약한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헌혈 한 번 못할 정도로 허약한 애가 무슨 간이식을 한단 말입니까?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전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인데 이식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와 통화한 다음 날 정우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내와 장모님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간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제 건강 상태로는 너무 위험합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이제 당신 같은 사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장모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가세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다니. 이런 사위는 처음 봤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수진이 정우의 짐을 현관 앞으로 던졌습니다. 정우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 회사 근처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 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후 딸이 너무 보고 싶어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문 좀 열어봐. 우리 딸 잠깐만이라도 보게 해줘. 정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우리 딸한테 살인자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은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우는 문 앞에 서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그는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정우가 갑자기 부모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것을 보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주은이도 못 보고 아내도 만나지 못하고 저 간이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무릎에 고개를 묻고 흐느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야, 그래도 내 몸이 의사 선생님도 위험하다고 하셨다며.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딸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아빠는 외할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나쁜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게 더 무서워요. 정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온갖 고생 끝에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간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알았다, 내 아들. 엄마가 수술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줄게. 명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간이식 하기로 했어. 아버님을 위해서 꼭 하고 싶어.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요? 여보,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우리 딸도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명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운동회에서 꼴찌로 들어오면서도 환하게 웃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장에서 새 신랑이 되어 행복하게 웃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식 수술을 한 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명자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병호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우리 아들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한다니. 정우가 집으로 돌아가자 장모님이 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 본 딸아이를 안으며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모님, 저 간이식 하기로 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최고야. 이렇게 효자 사위가 어디 있겠어? 수술 날짜가 잡히자 장모가 제안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다 같이 식사나 하자. 사돈 어른들도 올라오시라고 해. 명자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약했던 아들이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서방, 이 갈비찜 좀 더 먹어. 수술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 장모가 갈비찜을 정우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정우를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챙겨주는 척 하는 것이 가증스러웠습니다. 갈비찜을 보는 순간 재물을 살찌우는 모습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정우 오빠랑 시간도 더 보내시고요. 수진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는 밥 한 술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아들의 마지막 식사 같은 이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어린 딸을 바라보며 억지로 밥을 삼켰고 안사도는 마치 승리자처럼 득이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명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방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최서방 보험은 다 드러났지?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험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방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근데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아빠가 간이식 안 받고 일찍 돌아가시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딸이라니. 바보같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빠가 지금 회사 운영하면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데 최소한 10년은 더 벌어야지. 집은 내가 물려받고 내가 나중에 너한테 주면 되잖아. 정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솔직히 지난번에 간이식 검사할 때 너무 걱정됐어요. 혹시라도 제가 가능하다고 나올까봐 식은땀 났다니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될 리가 있겠어? 너희 아빠는 내가 지방 출장 다닐 때 바람나서 생긴 자식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너를 친딸로 키웠잖아. 명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엄마, 이번 수술 잘 될까요? 정우 씨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 설사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네 아빠 이름으로 생명보험 몇 개 들어놨으니까 괜찮아. 너도 최서방 수술 전에 보험 몇 개 더 들어놔. 어차피 콩팥도 안 좋다고 하니까 수술하다가 합병증이라도 생기면 내가 보험금 받을 수 있게. 아빠가 좀 불쌍하긴 해요. 어려서는 거의 집에 안 계셔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잘해주셨잖아요.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을라. 밖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안사돈이 말했고 둘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하듯 말하는 며느리와 사돈의 대화를 들으니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정우가 어린 딸과 함께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비치는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구나.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토록 집요하게 정우를 압박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온갖 정성으로 키워온 아들이 이런 악랄한 계략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대로 당하게 할 순 없어. 명자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많은 병치레를 할 때마다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처럼. 침대 한켠에서 잠든 어린 손녀를 보니 또 다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정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더 나아가 바깥 사돈에게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명자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달빛이 점점 옅어지고 새벽이 밝아오는 동안에도 그녀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두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아들이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명자는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정우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정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장인어른의 친딸이 아니라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생명보험까지 드러났다고요?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는 말씀드리지 말아요. 이미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이런 충격까지 받으시면. 정우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정우와 명자는 안사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커피숍에서 장모를 기다리는 동안 정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하셨어요?
안사돈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전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남편을 살려서 돈벌이로 계속 이용하고 혹시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생명보험으로 만회하겠다는 계획까지 모두요. 안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동요를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평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들통난 게 놀랍죠?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분께는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아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다른 기증자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 앞에서 고개 숙이고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본 적 없는 명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온갖 정성으로 키워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단단한 의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들 정우에게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오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될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힘있게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정우는 아내와 장모에게 간이식 결정을 철회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에 자신이 이용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에 대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장인의 모습이 더욱 쇠약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이식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인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더 미안하다. 몸도 약한 사위한테 이런 부탁을 한 내가 잘못이었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부끄럽구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더 죄송합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인은 힘없는 손으로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착한 사위야. 우리 수진이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정우는 장인의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의 출생 비밀과 장모의 계략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진실을 모르는 것이 장인에게는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딸이라 믿고 사랑했던 수진에 대한 진실과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다면 남은 시간이 더욱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차라리 이대로 행복한 기억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곁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우는 마음속 죄책감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널 사위로 맞이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장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우는 장인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장인을 보며 이 비밀은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장인을 뵙고 돌아온 후 정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진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이 간이식을 거절했을 때 딸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던 아내의 매몰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수진이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우가 어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구나. 명자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은이 때문에 계속 망설였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나니 하루도 더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몇 달 후 장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수진과 장모는 정우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주은이는 정우 씨가 데려가요. 엄마, 전 시골로 내려갈까 해요. 답답한 도시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포도 농사나 짓자. 맑은 공기 마시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명자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주은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고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카시트에 앉아서 자고 있는 딸아이를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우는 내려와서도 한동안 간이식을 강요받던 그 시절이 떠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옥과도 같았던 그날들, 살인자라고 몰아가며 압박하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은 정우에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포도나무를 돌보는 일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농사일을 배우면서 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우야, 요즘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다. 명자가 일하는 아들의 얼굴을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네, 엄마.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자는 매일 밤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듣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기적처럼 살아난 거죠? 잠든 손녀의 얼굴을 보면서 명자가 남편 병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날 그 이야기를 듣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병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지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자라고 들판에는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명자는 풍성한 수확을 앞둔 포도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평생 약했던 아들이 이제는 건강한 농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엄마, 올해 농사가 정말 잘 됐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포도 농사가 잘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나 봐요. 정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판에 울렸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건강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 안쪽 작은 국밥집에 불을 켜자 어제 저녁 미리 준비해둔 무와 배추가 도마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제는 제법 맛있다고 소문난 순잔의 국밥집입니다. 자주 찾는 단골도 생겼고 시장 상인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김철수와 최순자는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거래하던 업체 사장이 거액의 사기를 치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금까지 모두 잃어버린 충격에 남편은 화병으로 쓰러졌고 결국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물을 절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처음 국밥집을 시작했을 때는 손님들의 항의에 울기도 했고 밤새 뜬 눈으로 레시피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이게 무슨 맛이래?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깊은 밤 혼자 끓여보는 국물은 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좋은 재료를 찾고 맛있게 해보려고 이것저것 넣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수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커다란 국솥을 휘휘 저으며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법대에 가겠다던 날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이 당했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아들의 결심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오후 4시 순잔의 국밥집 구석자리에는 언제나처럼 준호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장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도 준호는 묵묵히 문제집을 풀어나갔습니다. 아들, 잠깐 이리 와봐. 내일 도시락 반찬 골라. 순자는 큼지막하게 썰어놓은 수육과 장조림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국밥집 재료로 만드는 도시락이었지만 준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인데 뭘? 다음 날 아침 교실에서 도시락을 꺼내자 특유의 고기 냄새가 퍼졌습니다. 야, 김준호. 또 국밥집 도시락이야? 옷에서도 국밥 냄새 나는데. 그래, 우리 엄마가 하시는 최고의 국밥집이야. 너네 아버지도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시잖아. 준호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상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옷에는 여전히 돼지고기 삶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머쓱해하며 교실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복도 끝에서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씩씩하게 달려와 안았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선생님.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집 하시는.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으로 죄송해요. 담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성적표에는 전 과목 상위권 성적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참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매일 어머님 가게에서 공부한다고 하던데. 네, 가게 구석자리가 준호 공부방이에요. 손님들도 다 알아서 그 자리는 비워두세요. 돌아가는 길, 순자는 아들의 팔짱을 꼭 끼웠습니다. 저녁 무렵의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준호를 불렀습니다. 우리 준호 또 1등 했지? 역시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당연하죠.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 손님들이 얼마나 응원해 주시는데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검사가 될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될게요.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걸. 국밥집으로 돌아온 모자는 늦은 저녁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구석자리에서 책을 펼쳤고 순자는 더욱 힘이 난다는 듯 국솥을 저었습니다. 순자 씨네 아들,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며? 그럼요. 우리 준호가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평일 오후 순잔의 국밥집은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준호와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시장 상인들의 수다가 어우러졌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렇게 책만 보고 있어도 머리에 쏙쏙 들어간대요. 우리 애들은 학원 보내도 저것만 못하니. 생선가게 김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국물을 뜨면서도 슬그머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는 준호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준호가 법대 간대요. 검사가 되겠다고. 어머, 정말? 우리 시장에서 검사가 나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채소가게 박 씨는 늘 준호의 든든한 응원군이었습니다. 가끔 싱싱한 나물을 챙겨주면서 공부하는 머리에 좋다며 웃곤 했습니다. 과일가게 주인은 매일같이 준호에게 과일을 건넸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준호는 마치 조카 같은 존재였고 모두가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먹어라. 오늘 들어온 제철 과일이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내가 꼭 검사가 돼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호강은 무슨? 지금처럼만 잘 자라줘도 엄마는 행복해. 어둑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순자는 아들의 어깨가 어느새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쌀쌀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모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이 될 거예요,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늘 응원할게.
시장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은 준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결심으로 준호는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준호는 아버지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쓸쓸한 날이었고 어머니는 검은 우산 아래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 제대로 된 처벌은 받은 걸까요? 늦은 밤, 준호는 문득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국밥집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테이블을 닦던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집행유예. 그게 전부였어. 내 아버지 목숨값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된다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기꾼들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엄마, 제가 꼭 검사가 돼서 잘못한 사람들 반드시 벌받게 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참고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순자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눈매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괜찮아요.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을 지킬 차례니까요. 그날 이후 준호의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책을 받고 저녁에는 어머니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조금만 더요. 엄마, 이것만 보고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지만 준호의 책상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법대 가겠다고? 네, 엄마. 꼭 합격할 거예요. 시장 사람들은 준호의 꿈을 듣고 더욱 열심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매일 시장 상인들이 넣어준 간식들이 쌓였고 때론 격려의 쪽지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와도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소식이 전해진 날,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순잔의 국밥집은 하루 종일 손님들의 축하 인사로 북적였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서울대학교라니 대단하다 대단해. 순자 씨, 이제 아들 덕볼 일만 남았네. 주말이면 준호는 어김없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 가게는 그의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너는 공부나 해. 시험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놔둬라.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법전을 펼쳐놓고 조문을 외웠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어머니의 국밥 냄새를 맡으며 공부하는 것이 그에겐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준호, 언제 봐도 기특해요.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생선가게 김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혼자서도 충분해. 괜찮아요. 가게 일이 제겐 오히려 활력소가 돼요. 순자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의 뒷모습이 남편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자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가슴 한켠이 뿌듯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보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시험이에요. 제가 꼭 합격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이면 뭐든 응원할게.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늦은 밤, 순잔의 가게 안은 여전히 희망찬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손이 떨려 국물관을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모두 준호의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가게에 들렀다 갔습니다. 곧 발표 시간이래요. 순자 씨.
저기 준호 온다. 준호야. 오후 2시 준호가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합격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이 순식간에 떠들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옆 가게 사장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어. 순자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과일 가게 김 씨가 소주를 한아름 들고 왔고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새로 들어온 나물을 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국밥집은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검사가 나오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왔어.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동안 준호는 구석자리의 책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땀 흘리며 공부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너는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행복해. 달빛이 어스름이 비치는 시장 골목, 순잔의 국밥집에는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검사 임용식이 끝나고 몇 달 뒤 준호는 어머니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모셨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을 방문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건물을 들어서며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제 사무실이에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준호 검사라고 적힌 명패가 걸린 사무실 앞에서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10살 아들의 손을 잡고 시장에 첫 발을 디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게는 그만하시고 푹 쉬세요. 제가 이제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내가 부담 가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시장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만둬.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준호의 책상 위에는 법전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난 괜찮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흐뭇하구나. 순자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임명장, 정돈된 책상, 법복이 걸린 옷걸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퇴근길 준호는 어머니를 시장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전히 활기찬 시장 풍경 속에서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계속하실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게 행복해. 내가 이제 검사가 됐으니 더 맛있는 국밥 끓여서 시장 사람들 대접하고 싶어. 해가 진력 시장 골목에서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준호가 검사가 된 지 6개월, 순자는 아들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주말마다 찾아오던 발걸음이 뜸해졌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순자 씨, 요즘 준호 검사님 안 보이네? 많이 바쁜가 봐. 그러게요. 큰 사건을 맡았다나 봐요.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바쁘다더라고요. 순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바쁜 아들의 일에 방해가 될까봐 번번이 포기했습니다. 아드님 소식은 뉴스에서나 보시나 봐요?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요. 국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자리 책상은 이제 빈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그 자리를 바라보면 공부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바쁜데 무슨.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드문드문 오는 전화 통화에서도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큰 사건을 맡아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래. 건강만 잘 챙기면 돼. 전화를 끊고 나면 가게는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가게 문을 닫으며 혹시 아들이 깜짝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준호 열심히 사는 걸로 됐어. 어둑해진 시장 골목에서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움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개드릴 사람이 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순자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서둘러 앞치마를 털고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가운데 있는 허름한 국밥집을 둘러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함께 들어온 여자는 한눈에 봐도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과 가방, 깔끔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까지. 어머니, 이쪽은 서지은 씨예요. 중앙병원 원장님 따님이세요.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가게 안을 스캔하듯 훑어보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서 와서 앉아요. 순자는 급히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으면서 살짝 망설이는 듯했고 손수건으로 의자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어머님 국밥이 정말 맛있다고 준호 씨가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하지만 국밥이 나왔을 때 지은은 수저를 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숟가락을 건네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어머니 국밥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 네. 지은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시장 특유의 활기찬 소리가 들렸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때마다 살짝 움츠러드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가게가 참 정겹네요. 억지스러운 미소가 지은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연신 지은을 챙기며 즐거워 보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도 오세요. 어머님께 좋은 것들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더욱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것들이라는 표현에 이곳은 그만큼 좋지 않은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해질 무렵 둘이 떠난 후 순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시장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순자는 처음 들어보는 음식 이름들을 보며 긴장된 마음을 달랬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중앙병원 원장인 서영민과 그의 아내 박미숙은 격식 있으면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서영민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국밥집이나 하는데요. 순자가 머쓱해하며 말을 꺼내자 박미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서 아드님을 서울대 법대까지 보내시고 검사로 키워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자신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국밥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리 새 옷을 샀다고 해도 오랜 세월 국밥을 끓이며 밴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매일 국밥을 끓이다 보니 옷에서.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신 증거인데요. 서영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화려한 한정식 차림과 어머니의 소박한 모습이 대비되었고 예비 처가에 세련된 대화 방식과 어머니의 수줍은 말투가 겹쳐졌습니다. 준호 씨는 우리 병원 법률 자문도 좀 해줬으면 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가 오갈 때마다 준호는 어머니를 흘깃거렸습니다. 서영민의 부드러운 말투와 박미숙의 세련된 매너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배려 깊은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자주 뵙고 싶네요. 우리 병원에도 한번 오셔서 검진도 받으세요. 순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냥한 예비 처가의 모습 뒤에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벽. 준호는 그 벽 앞에서 어머니가 위축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자의 손은 여전히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견례는 순조롭게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순자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국밥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꼬박꼬박 저축한 3천만 원, 아들의 신혼집 보증금에 보태주려 했던 돈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걸로 신혼집. 사실 장인어른께서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이 4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순자의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장을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성이니까 받을게요. 나중에 꼭 효도하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통장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형식적인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이 뜸해졌고 전화마저도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장인어른과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장모님이 제주도 가자고 하셔서. 매번 전화할 때마다 비슷한 변명이었습니다. 순자는 시장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던 때가 마치 먼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 요즘 검사 아드님 잘 지내시죠? 네, 그럼요. 바빠서 자주는 못 와도 잘 지내요. 시장 사람들의 안부에 순자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쓸쓸함이 자라났습니다. 주말이면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들.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와 처가 식구들, 제주도 호텔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 어디에도 순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며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 즈음이면 준호가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아 순자는 아들이 앉았던 구석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낡은 의자만이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자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결혼 후 첫 제사라 더욱 정성을 들이고 싶었습니다. 제수용품을 고르면서 아들 내외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엔 지은이도 함께 와서 제사 지내는 법도 배우겠지. 하지만 제사 전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 큰 사건을 맡아서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지은이도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장본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사 당일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도미조림을 만들면서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준호가 아버지 옆에서 도미 살을 발라달라고 조르던 모습, 남편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던 모습. 촛불을 켜고 술잔을 올리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텅 빈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있자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여보, 준호 내외가 많이 바쁜가 봐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어제 제사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사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낼게. 나중에 내가 가면 그만 지내도 돼. 어머니, 다음에는 꼭 내려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준호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왔을 텐데. 점점 달라지는 아들의 모습에 서글퍼졌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저녁, 순자는 장 보러 가는 길에 떡집에 들렀습니다. 제사 때 있었던 일 이후 아들이 많이 반성한 것 같아 이번 명절에는 꼭 오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도 있으니 송편도 좀 더 만들어 볼까? 하지만 명절 이틀 전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장인어른이 하와이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순자의 손에서 송편 반죽을 담은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그쪽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남의 식구가 다 됐네. 목이 메어왔지만 순자는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대신 명절 끝나고 다음 주에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서 며칠 주무시고 가세요. 됐다. 너희 바쁠 텐데 뭐 하러 가? 전화를 끊고 나자 주방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벌써부터 순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야, 이번에 며느리 처음으로 명절 음식 하겠네? 이제 좀 편해지겠어. 그러게, 식구가 늘어서 명절 기분 나고 더 좋겠네. 생선가게 김 여사의 말에 순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준호가 이번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못 올 것 같네요. 어머, 첫 명절인데 어떡해? 검사라 어쩔 수 없죠. 나라에 큰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와이 여행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 그래도 서운하겠어. 아니에요. 그래도 나라님 일이 우선이죠. 순자는 시장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보내게 될 명절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순자는 카톡에 올라온 공항에서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가 식구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는 정말 남의 집 자식이 되어가나 봐요. 쓸쓸한 한숨과 함께 순자는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풍성하게 준비한 식탁이 이제는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약속대로 아들 집을 찾은 날, 순자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자 지은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지은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옷을 벗으려 하자 지은이 재빨리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곧바로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거기다 두면.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옷에서 국밥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요. 집안을 뵐까 봐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치킨이나 중국 요리 시켜드릴까요? 지은이 휴대폰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니, 난 그런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먹을 치킨 시키고 어머니는 다른 거 드실래요? 잠시 후 테이블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치킨과 피자를 시켰고 순자 앞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햇반과 김 그리고 캔 장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드세요. 지은은 마치 큰 배려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2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손으로 캔 장조림을 집어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치킨도 좀 드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피자를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영어로 속삭이며 웃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내일은 꼭 밥을 해드릴게요.
지은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캔 장조림을 씹으며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아들 집에 왔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손님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자신의 옷에서 풍기는 국밥 냄새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하죠?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지은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난 원래 일찍 일어나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호화로운 집에서 느끼는 이 서러움이 평생 국밥을 팔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중에 순자는 갑자기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평소 먹지 않던 캔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나서던 중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 나 진짜 너무 불편해요. 우리 둘 다 평일에 일하느라 바빠서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님 오시니까 하루 종일 긴장돼서 숨도 못 쉬겠어요.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자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의상 한번 올라오시라고 한 건데 진짜 올라오실 줄은 몰랐어요. 눈치가 있으시면 그냥 식사만 하시고 가시지. 눈치 없는 시어머니. 순자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당황했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인데. 아들의 무심한 대답에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어릴 적 엄마 국밥이 최고야라며 환하게 웃던 그 아이의 목소리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눈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살 때 보태주신 것도 없으면서. 게다가 옷에서 나는 저 돼지고기 냄새. 집안에 뵐까봐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순간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을 끓이며 아들 학원비를 대던 날들, 사법시험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곁에서 뜨거운 국물을 건네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조각나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은 일찍 모셔다 드려야겠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으려 벽을 짚었지만 다리가 후들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손이 떨려 옷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국밥 냄새나는 옷을 입으며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아들을 키우기 위해 흘린 땀의 흔적이었는지를. 새벽 1시 순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집을 뒤로하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깨져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언제 가신 거예요?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은 더욱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섭섭해하세요? 저희가 틀린 말 했나요? 오히려 화가 난 듯한 목소리에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넌 내가 키운 그 착한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결혼할 때 해주신 게 뭐 있다고? 그 돈이요? 그거 그대로 있으니까 돌려드릴게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제는 모자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순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국밥 냄새 배인 옷을 꼿꼿이 입고 순자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냄새는 자신의 자존심이자 긍지였습니다. 평생 일해온 흔적이자 아들을 키워낸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전히 검사로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늦은 오후 준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그의 손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최순자, 62세, 국밥집 운영.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직업을 확인하는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수사관님, 이 피해자 진술서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요청한 진술서에는 분명 어머니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만 원. 진술서를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책상 위에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2천만 원. 검사인 자신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었지만 하루 종일 국밥을 파시는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전 재산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 수사관님, 혹시 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까? 네, 검사님.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송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범들이 아들 목소리로 울면서 전화했나 봐요. 준호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문득 20년 전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화병으로 쓰러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네. 이 사건 서류들 제 책상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급하게 서류를 넘기며 피해 신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얼 하고 있었나? 골프장에서 장인과 시간을 보내고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어머니는 그동안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지 않은 이유가 이제 정말 남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신 걸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홀로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서 이런 일을.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아니, 그날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해했더라면.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때의 후회를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님, 오늘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십시오. 준호는 재킷을 집어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더 이상 홀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실까? 준호는 차를 몰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시장 입구가 보이자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순잔의 국밥의 자리에는 굳게 닫힌 철문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녹슨 철문 위로 임대문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 생선 가게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준호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다. 엄마 찾아온 거야?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가게는 왜 문을 닫으신 건가요? 김 여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너 모르고 있었어? 석 달 전쯤이었을 거야.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 준호, 네가 큰 사고가 나서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면서.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너네 엄마가 많이 쇠약해지셨어.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우리가 아들한테 연락해 보라고 했지만 엄마가 완강하게 거절하시더라고. 우리 아들한테 민폐 끼치기 싫다고 이제 다른 가족이 생겼는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가게 정리하고 나가셨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거야. 매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무너지시니 우리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서 계시던 자리, 국밥을 끓이시던 자리를 바라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어머님 잘 돌봐드려. 준호는 닫힌 철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렸던 이 문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던 마지막 자리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는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습관처럼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0519. 나의 생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집안은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보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장에는 어머니의 낡은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신던 실내화도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익은 공간이 준호를 반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버지의 영정사진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깔끔한 반찬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싱크대는 언제나처럼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수료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신문 스크랩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자신의 소식을 묵묵히 따라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매 순간 시계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시간을 얼마나 외롭게 보내셨을까?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주방 한켠에는 여전히 국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밥 냄새가 나지 않는 솥을 보며 준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솥에서 20년 동안 끓여오신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준호는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그 한결같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들어오다 식탁에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굳어섰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왔구나. 언제 왔니?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이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없이 생각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국밥 한 그릇만 만들어 주실래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끓이는 국밥이었지만 그 손놀림은 여전했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뜨거운 국밥을 담아 아들 앞에 내려놓으며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끓이는 거라 옛날 맛이 날지 모르겠네. 맛이 어떠니? 떨리는 목소리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움, 걱정,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신을 위한 세월의 흔적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대로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국밥 맛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후 준호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혼자 나가시게 한 것도 보이스피싱 당하셨을 때 곁에 없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머니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눈물이 앞치마에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검사로서의 위엄과 체면 때문에 보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도 명절 때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주말마다는 못 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어머니 얼굴 뵙고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바쁜 거 엄마가 다 안다. 이렇게 내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네가 잘 되는 게 엄마의 소원이었으니까. 내 아내하고도 잘 지내고 검사로서도 바른 길로 가거라. 어머니, 이제는 절대로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검사가 된 것도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환한 달빛이 모자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 부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